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5번 문제 보면 정책 결정에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모형 나오면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도적, 집단, 불통 이렇게. 도는 뭐예요? 도구적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적은 적응적 의사결정입니다. 적응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집단, 집단적 학습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단어가 하나씩이에요. 그죠? 1번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오케이? 불확실성을. 2번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에 표준 운영 절차인 SOP를 수정, 변경, 초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SOP에 의한 것이. 이게 집단적 의사결정. SOP를 전제로 하죠. 3번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적응적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적응적 의사결정. 4번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의 목표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거 어떤 모형일까요? 합리 모형이에요. 2번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 합리 모형하고 비교되는 거, 합리 모형에 반대되는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잖아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입력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죠? 5번에는 4번이 사이버네틱스 모형과는 거리가 멀다. 사이버네틱스 모형과는 거리가 멀다. 4번 내용이.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합리 모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 모형의 특징을. 자, 6번 볼까요? 지방자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지방자치가 성립되었다. 이것은 단체자치의 특징입니다. 단체자치의 특징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죠. 이건 분권의 의미예요. 반면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해 간다. 주민자치에 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들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 그래서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성립 발전돼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주민 개입, 연고, 통합. 주민 개입, 연고, 통합. 당연히 주민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에서는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아셨어요?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특징이야? 여기는 지방 분권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는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방 분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개라고 표현하는데 개는 뭐냐면 개별적 지정주의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여기는 포괄적 수권주의 방식이야. 입은 뭐예요, 입은? 입법, 사법, 통제. 입법, 사법, 통제. 그러면 여기는 뭐야? 단체 자체는? 여기는 행정 통제가 돼야겠지. 그죠? 그 다음 영은 영국하고 미국에서 발전됐어요. 이건 대륙 쪽에서 발전되고. 고는 고유권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전례권설이지. 그 다음에 통은 기관 통합형이에요. 기관 통합형. 통합. 합이 있는데 합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고유사무하고 이임사무 구분이 없죠. 그래서 합 이런 표현으로 써버렸어요. 고유 이임사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고유사무하고 이임사무가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게 구분되는데 주민자치는 고유 이임사무 구분이 없이 그냥 이게 분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주민자치 설명에서 옳은 거. 주민이 개입해서 연고를 통합했다. 그 말이야. 1번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례된 것으로 본다. 전례권설이죠. 이건 단체자치예요. 2번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단체자치죠. 3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는 고유 위임사무가 구분된다고 그랬죠. 고유사무를 처리할 때는 자치단체 장의 지위가 되는데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각각. 이중적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없죠. 위임사무가 없으니까. 4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거 암기해가지고 이해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정보문 평가 기본법상 정보문 평가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공공기관도 정보문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도 다 정보문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자체평가하잖아. 그러면 공공기관은? 외부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번 재평가는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합니다.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재평가, 특정평가 전부 다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절차에 관해서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거. 이게 바로 재평가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재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하는 것은 합동평가입니다. 합동평가. 그러니까 이 합동평가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합동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의 교부 주체 누굽니까? 지방교부세의 교부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전부 그 교부세들의 교부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반면에 이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은 일반 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관한 거, 또 뭐 무상급식에 있어서 필요한 보조금 이런 거 보조해 줄 수가 있죠. 그럼 국고보조금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합동평가를 실시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함께 같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오케이? 여기서 7번이 그래요. 4번이 틀렸어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거야. 8번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관계의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하며 학습은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2번 조직의 자기 정체성 및 안정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개인적인 권력보다는 조직적 권력을 증진시킨다. 3번 외부의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면서 비공적인 학습활동보다는 공적인 교육과 훈련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4번 단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지식 창출의 담당 주체는 중간 관리자에 해당한다. 자, 1번에 보면 관계의 지향성, 집합적 행동을 장려하고 학습은 공동 참여와 공동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 학습조직에서는 문제 해결이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을 통해 창출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조직 내에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것을 같이 공유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니까 관계의 지향성, 집합적 행동을 장려하고 학습은 공동의 참여와 공동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학습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2번 조직의 자기 정체성 및 안정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개인적인 권력보다는 조직적 권력을 증진시킨다. 그런데 여기는요, 개인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부여해 줘야 돼요. 학습조직에서는. 그래서 뭐 개인적 권력보다 조직적 권력을 증진시킨다. 이건 거리가 멀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외부의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고 외부의 특정 전문가를 중시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강조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조직 발전, OD. OD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행태가 문제인지 이걸 잘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어떤 식의 처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직에 대한 진단, 이 과정에서. 그래서 OD에서는 이와 같이 외부의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단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건 학습조직과는 거리가 멀어요. 단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식 창출의 담당 주체는 모든 구성원들입니다. 오케이?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지식 창출의 담당 주체는 모든 구성원들이에요. 조직의 구성원들. 여기서는 여러분들 집단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죠. 학습조직에서는. 자, 그런 면에서 학습조직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식 창출의 담당 주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8번에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8번에서 옳은 것은. 자, 9번. 공무원연금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여러분들 기금제하고 비기금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나라는 기금제. 그래서 공무원 본인과 국가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운영 관리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기금제는 기금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OX.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죠? 비기금제는 기금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매년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각각 기금제하고 비기금제. 영국과 같은 유럽 쪽에서는 주로 비기금제예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운영해가지고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1번.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 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한다 그러는데 미국이 아니고
영국과 독일 이런 경우는 바로 비기금제입니다. 미국은 기금제예요. 우리나라도 기금제고. 2번 2009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공무원연금이에요. 이 공무원연금공단 직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들은 연금을 갖다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일 뿐이지. 그러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3번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실시한다. 그런데 이걸 관장하는 곳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바로 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인사혁신처에서. 4번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거. 이게 비기여제죠.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거야. 기여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과 국가가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하는 거. 이게 기여제가 되는 거죠. 기금 조정에.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제도는 뭘까요? 기금제, 비기금제? 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거. 기금제죠.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물가가 막 폭등하고 이러면 공무원연금 받는 게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해버리잖아요. 근데 비기금제는 매년 예산으로 공무원연금 지급할 것을 조정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다 그러면 그걸 반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것은 기금제입니다. 자, 정리해둬야 돼요. 자, 10번.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관장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인사혁신처입니다. 왜 자꾸 이게 나오냐면 고충심사위원회랄지 또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관장,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행정안전부와 연관되냐면 인사혁신처가 등장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총괄에서 관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혁신처가 분리돼서 나오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에 관한 거랄지 소청심사위원회 소속이라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자, 10번 볼까요?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겁니다. 1번 직장 내 훈련, OJT 이렇게 표현하죠. 이 직장 내 훈련을 말하자면 현장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현장훈련, 직장 내 훈련. 그러면 이 현장훈련이 직장 내 훈련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원 훈련이죠. 교육원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내 훈련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 성과가 달라지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감수성 훈련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과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하는데 과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 이거와 관계없습니다. 감수성 훈련은 아시다시피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거잖아. 그래서 행태 변화의 도모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개선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 나온 처럼 과제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3번 시뮬레이션 T 집단 훈련. T 집단 훈련을 T 그룹 훈련. 근데 보통 쓰는 말은 T 그룹 훈련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이제 우리말로 이제 T 집단 훈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T 그룹 훈련은 감수성 훈련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수성 훈련은 대부분 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이 이루어지거든요. 팀 그룹 훈련은 감수성 훈련이다. 오케이? 감수성 훈련을 다른 말로 합숙 훈련. T 그룹 훈련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은 T 집단 훈련으로 불리고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본다. 이건 역할 연기에 관한 거죠. 뒤에 어떤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 이거 역할 연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역할 연기를 해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다. 역할 연계는. 액션 러닝은 미국의 지사의 전략적인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 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 감성 훈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액션 러닝은 문제 해결형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 해결형 교육. 이게 액션 러닝이에요. 문제 해결형 교육. 주로 액션 러닝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는 훈련입니까?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할 때 바로 액션 러닝이에요. 문제 해결형 교육. 오케이? 10번에서 옳은 건 몇 번일까?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현장 훈련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현장 훈련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시 배정, 그 다음에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실무 수습을 인턴십이라고 하죠. 실무 수습. 그 다음에 멘토링, 임시 배정, 그 다음에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실무 수습, 멘토링. 이런 내용들이 바로 현장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임순실이 멘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장에서 임순실이, 최순실이 아니에요. 임순실이에요. 임순실이 멘토다. 자, 11번 봅시다. 다음 행정이론의 설명을 옳자는 거. 자, 박스에 보니까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나 동반 관계, 변화 과정의 시간적인 장단 관계를 사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 대상자들의 학습 시간, 정책의 관련 요인들 간의 발생 순서 등이 정책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걸 시차이론이라고 표현하죠. 시차이론은 우리나라 행정학 교수인 정정길 교수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있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차이론이에요. 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고 나면 몇 개월이 지나야만이 보다 그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뭐 일주일, 한 달, 효과가 안 나타났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정책을 또 카드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책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정책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려해서 그 효과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차이론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러한 어떤 시차 고려 없이 정책을 판단하다 보면 그 정책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차이론에 있어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여러분들, 원인 변수가 작용하는 그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3년 내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 없이 정책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용했던 정책들에 있어 효과가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했어야 되는가? 그걸 고려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그 정책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시킨다. 이런 걸 먼저 발표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문제가 야기되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신도시 문제를 작년에 겨우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발표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야. 공급을 바로 확대시키겠다. 그러면 시간도 더 앞당길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급을 더 확대시킨다는 시그널을. 그럼 더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지. 얼마든지 그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두 번째,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주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건 어느 시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변경을 시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건 일종의 타이밍에 관한 거죠. 그죠? 3번,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한 달. 그 정책들 발표하면 그러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부동산 가격이 어땠다. 막 이렇게 막 나와요. 뉴스들이. 근데 어떻게 정책 효과가 그렇게 단기간에 막 나오냐 이거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4번, 시차적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정부 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차적인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효과에 대해서. 아셨어요? 자, 1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12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서 그런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최종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과 관련된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에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 2번 앨리슨 모형 2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서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여러분들 앨리슨 모형 2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하위 단위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각자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든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SOP가 확립되죠. 그리고 이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선택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슨 모형 2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그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상호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3번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 OX. 만족 모형은요, 여러 대안들을, 모든 대안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대안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순차적으로. 자, A 대안을 검토했는데 이게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러면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대안을. 이것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면 또 한 차원 높은 대안을 이렇게 선택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을 선택해서 결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해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야.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차적으로 상위의 대안들을 이렇게 검토해 나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4번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 요소를 문, 해, 기, 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 해, 기, 참.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네 가지. 드로우가 제시하는 거죠. 정책 결정 단계가 있는데
상위 정책 결정 단계는 이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초정책 결정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이후의 단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관한 것이죠. 집행 평가해가지고 이걸 피드백에서 이쪽으로 다시 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평가한 내용을 여기다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가 또 정책 결정 과정에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가면서 보다 나은 정책 결정이 계속 진행되어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제시하는데 내가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상가, 문자, 목설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좀 이걸 약간 바꿔야겠어요. 상가에서 전체의 문자 보내기로 목표를 결정했다. 이렇게. 상가에서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목표를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왜 이걸 바꿨냐면 이 체가 결정 체제를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정책 결정의 체제를 갖다가 설계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 체제를 설계하는 거야. 근데 전에는 두 문자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했는데 좀 이게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요 표현보다는 정책 결정의 체제를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확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상가 전체 문자를 보내기로 목표를 결정했다. 이건 단어 하나예요. 아셨어요?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렇게. 상가에서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목표를 결정했다. 그 말이야. 가는 뭐야? 가치 문제, 가치에 대한 처리야. 저는 전략. 그 다음에 체는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설계예요. 그 다음에 무는 문제, 정책 문제. 그 다음에 자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목표 결정에 관한 거. 오케이? 상가에서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목표를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1번은요, 전략에 관한 것이지, 전략에 관한 것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략에 관한 거잖아. 그지? 이게. 그래서 최종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에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13번 볼까요? 정책 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식을 찾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적 타당성에 관한 거. 1번. 역사유예는 외부 환경에서 발생해서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다. 역사적 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해서 사전,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2번. 성수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됨으로써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2번의 내용은요, 측정 요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측정 요소에 관한 것을. 2번은.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됨으로써 사후 측정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수효과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게 성수효과예요. 오케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게 성수효과에 관한 것이란 말이야. 3번. 상실요인은 정책 집행기관의 대상자 일부가 이탈해서 사전,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있는 게 바로 상실요인입니다. 상실요인. 4번. 선발요인은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 측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선발 요인.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하는 거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 이런 것들을 한다랄지 아니면 사전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집단이 비슷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자,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내용이 틀렸어요. 2번 내용은 측정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숙 효과가 아니라. 외적 타당성 저의 요인하고 연관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코 표. 외적 타당성 저의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수적 처리한 간섭, 그 다음에 크리밍 효과, 호손 효과, 표본의 비대표성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근데 내가 아까 이것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런 거 귀찮으면요 그냥 그 전에 있던 걸로 암기를 하세요. 단지 그 전에 그 설계라고 표현했던 거 있잖아. 그 개념이 뭔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두면 되지. 에?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면서 상관없잖아요. 응?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자, 14번 봅시다. 피터스의 정보 개혁 모형이죠. 정보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네 가지 나왔습니다. 참여 정보 모형, 유연 정보, 그 다음에 시장 정보 모형, 탈규제 모형 이렇게 네 가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는 문제의 진단 규정이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참여 정보에 있어서 문제의 진단 기준을 뭐라고 한다? 계층제를 문제로 본다고 그랬어요. 참여 정보 모형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정리를 해둬야죠. 계층제가 문제다. 두 번째, 유연 정보 모형에서의 문제의 진단 기준은 영속성이 문제다. 이게 과거의 정보는 영속성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장 정보 모형에서의 문제의 진단 기준은 독점이 문제다. 그 다음에 탈규제 정보 모형은 내부 규제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계층제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계층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고 하위 계층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참여정보 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가급적인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위 계층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두 번째, 유연 정보 모형은 변화하는 정책 수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보다도 높인다. 유연 정보 모형은 신축적 정보 모형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영속성의 문제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정책 수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구성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채용을 확대시켜야 돼요. 오케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집니까? 비정규직인데 몰입도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직원들을 채용을 확대시킨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몰입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시장 모형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가적 정부죠. 기업가적 정부잖아. 기업가적 정부를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건 어디에서? 저기 기업가적 정부 모형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탈규제 정부 모형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3번 내용은 4번하고 연관이 돼야 돼. 아셨어?
4번하고. 그래서 이 탈규제 정보 모형에서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은 기업화적 정보란 말이야. 그 기업화적 정보를 통해서 3번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화적 관료들의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화적 정보를 통해서. 그게 탈규제 정보 모형에서의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는 거야. 오케이? 유연 정보 모형에서 신축적 정보 모형에서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은 뭐다? 유연 정보 모형에서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은 실험이에요. 실험. 우리말도 몰라? 실험이라고. 기업가적 정보를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탈규제 정보 모형이고. 여러분들 3번 내용은 혼동하기가 아주 쉬워요. 아셨어요? 그러겠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탈규제 모형은 정부 역할의 적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일 것을 주장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탈규제는 탈내부 규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부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주장한다는 거죠. 내부 규제를 완화하는 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4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1번입니다. 이게 의외로 단순한 거지만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업가적 정보는 탈규제 정보하고 연관이 되고 탈규제라는 것은 내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14번의 정답이 1번이다. 자, 15번.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예산과 법률의 차이요. 1번.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하고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된다. 2번.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제의 요구권이 있다. 3번.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에 제한이 없지만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4번.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이나 국민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게 법률이죠.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없어요.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죠? 행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도 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니까. 이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볼까요? 대통령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 의결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제의 요구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어 확정되면요 일체 거부권 또는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국회 의결을 통해 다 확정돼 버렸는데 다 확정됐는데 대통령이 여기에서 사안별로 제의 요구를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예산 증액해주고 이거 예산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없죠. 다 확정돼 버렸는데. 3번.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에 제한이 없지만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된다 그러는데 예결위의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12월 2일까지. 여러분들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죠. 그 본회의 의결 기한이 12월 2일까지인 거예요. 본회의 의결 기한이. 예결위의 심사가 아니라. 4번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세출 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모를 설치하거나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모를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거쳐서 바로 이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비모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예산을 줄이고 하는 데에서는 정부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축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정부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잘못된 건 뭐냐면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예산의 삭감 이런 경우는 정부 동의 없이도 삭감이 가능해요.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 동의를 거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동의를 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15번에서는 1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15번에서는. 자, 포인트는 그거죠. 법률은 대통령 공포를 내야만이 효력을 갖게 되니까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어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제의 요구권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예산은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의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 버린 거니까.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자, 15번의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잠깐 쉬었다 뒤에 문제 봅시다.